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죠. 투표장에 신분증 말고 마스크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확진자로 미리 신청한 분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하시고 뒤늦게 진단받은 분들은 특별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아직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마련될지 모르지만 개인 위생에 더 힘을 쏟으면서 유권자로서의 한 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목요일 순서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층간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소속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녹취와 편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 집중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일반과 함께 각 당의 정책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는 일제히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의석 차지를 위해서 위성정당까지 띄운 거대 양당은 모두 14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과반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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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산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면서 거대 양당과 형제 정당들은 한데 모여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13일 동안 현수막, 유세 차량, 로고송 등을 총동원한 선거운동 열전이 펼쳐지는데 최대 승부처는 역시 전체 의석의 40%, 121석이나 되는 수도권입니다. 거대 양당은 나란히 비례정당 의석수까지 합쳐 145석 이상,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더시민당을 비례대표 의석 17석에서 20석을 얻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만 더시민당과 친문 적통 논쟁까지 낳은 열린민주당이 힘을 얻으면서 표심 분산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수도권 50석을 비롯한 지역구 130석, 비례의석 20석 확보로 원내 일당 탈환은 물론 과반 석권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21석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많이 확보하지 못했죠. 그거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네. 가급적이면 많은 의석을 수도권에서 확보해서 과반 이상이 충분히 우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원내 일당 경쟁에 제대로 불을 붙이고 나선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전국 곳곳에서 기선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제2의 녹색 돌풍을 꿈꾸며 광주 5.18 민주묘지 등 호남의 지지 기반을 다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호남 지역을 달리며 국토종주 2일차를 맞았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 경기 고양갑과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인천 연수을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며 정치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뒤 치러지는 첫 선거인 이번 총선은 지역구 심판은 물론 비례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며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차기 대권주자이면서 서울 종로에 함께 출마하는 이낙연, 황교안 후보의 행보. 선거운동 첫날부터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전체 총선전을 지휘하는데 황 후보는 출마 지역인 종로 일정에 집중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날이 밝은 뒤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 총선을 이끄는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의 행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오전에 있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끝난 뒤 달려간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합동 출정식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이어 당을 대표해 금융노조와의 정책 협약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이낙연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종로 출마자보다는 민주당 선거를 이끄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행보에 무게를 뒀습니다. 같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4.15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바로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출마 지역인 종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간 곳은 평창동과 청운 효자동, 부암동 골목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표가 더 많이 나온 만큼 지지층 결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행보에 있어 이낙연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건 당연히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 때문입니다. 통합당 전체 일정은 선거 직전 황 후보가 직접 영입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챙겼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삼권분립 무너지고 민생은 도탈에 빠지고 국민의 뜻은 무너지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꾸로 정권, 거짓 정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한쪽은 총선 지휘, 다른 쪽은 지역구 집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입법권자의 일원이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하고자 합니다. 주관독이라고 생각하는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김용민 후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국 100에 있는 후보 한다는 기호 1번 저 김용민으로 바꿔주십시오. 중앙당 현재 의원님과 대결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네. 부담 같은 건 안 되세요? 부담보다는 오히려 전의가 불탑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검찰개혁과 반검찰개혁 간의 선거 구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선봉했던 저와 검찰개혁을 저지했던 주광덕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주실 것이다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매우 자신 있습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에는 삼선 힘있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용민 후보랑 맞대결 하시잖아요. 지난 4년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검증된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가장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사람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솔직해야죠, 솔직해. 예? 나와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솔직한 그 후보. 똑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하나 뽑아주고 싶어요. 서민들 뭐 다 똑같지 뭐 힘든 거니까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는 사람한테.
대중교통망과 도로망이 확충돼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과 GTX B, D 노선을 우리 남양주 지역으로 반드시 유치할 것입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 9호선의 남양주 연장입니다. 9호선 연장의 시작과 끝은 바로 주광덕이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서 제가 교통 문제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의 병선거운동 현장에 가봤습니다. 앞서 보신 김용민 주광덕 후보도 있지만 정의당의 장영진 후보도 있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죠. 전체의 후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이곳을 조국대전이라고 부르는데 글쎄 이게 맞는 걸까요? 예, 조국대전으로 이슈를 끌고 있긴 하지만요. 정작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통 문제라고 합니다. 신도시가 몰리면서 교통이 혼잡해진 탓에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야 가릴 것이 없이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는 후보들의 공약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물론 그 전에 후보들이 먼저 민심에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겠죠. 또 이거는 선거전을 취재해서 전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이전은 앞으로도 총선 격전지를 찾아가서 현장의 모습 생생하게 담아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잠시 뒤에는 비례 후보 1번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인 신현영 후보를 만나서 이번 선거 전략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닷새째죠. 관련 확진자가 28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계속해서 층간 감염과 지역 확진자가 속출하며 대규모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닷새째 발생한 추가 확진자 상당수는 입원 이력이 있는 환자이거나 보호자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까지 병원 8층에 입원했던 환자였고 남양주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도 각각 환자와 보호자였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역시 입원한 남편을 보러 왔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층간 감염입니다.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8층 말고도 7층과 6층에서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 겁니다. 이미 4층에서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다른 층 감염자라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 하시는 분 1명이 나왔고요. 간호사 1분이 나왔어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병원 간병인인 의정부 8번 확진자와 철원군 소재 목욕탕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초발 환자, 즉 감염원을 찾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숨진 70대 남성이 첫 번째 확진자로 알려졌지만 역학조사 결과 이보다 앞선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초발 환자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도 해당 의료기관에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 당시 다른 기관으로 옮겨진 환자나 퇴원한 환자들도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탈리아 교민과 가족 등 205명을 태운 이탈리아의 2차 전세기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어제 1차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 309명 가운데서는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전날 1차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 가운데 모두 11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곧장 개방형 선별 진료소로 보내져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증상자로 확인된 11명이 인천공항 내의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이 중 한 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증상이 없어 강원도 평창 임시시설에 머무는 나머지 교민 280여 명도 별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탑승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원 2주간 시설 격리로 전환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 남았던 교민과 유학생 등 205명도 2차 전세기 편으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발열로 1차 전세기에 못 탔던 교민 1명도 이번엔 열이 내려서 함께 귀국했습니다. 의심 증상자들은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무증상자들은 임시격리시설인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역시 확진자가 단 1명이라도 나오면 14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전세기로 귀국한 뒤 임시시설에 격리됐던 이란 교민과 가족 79명은 마지막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와서 내일 퇴소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가격리 중에 가족 간에 또 전파가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해외 유입 사례 508건 가운데 2차 감염이 41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같이 사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첫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7,50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35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7,500여 명이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대 10만 5천 명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격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가족 간에 전파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508건 가운데 2차 감염이 41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센트로 보게 되면 약 8% 정도. 그러나 그 해외 유입 사례의 2차 전파라면 아마도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을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식사를 함께 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기 쉽습니다. 가족 가운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와 불가피하게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시설격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가족과도 대화 등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흐뭇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감이 될 만큼 진가를 드러내는 곳도 많은데요. 자랑스러운 한인사회를 소개해드립니다. 황예경 기자입니다. 강력한 국가 봉쇄령이 떨어진 인도. 한 남성이 철문 너머로 종이백을 건넵니다. 며칠째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힌 우리 교민이 요청한 음식과 물, 생필품 등입니다. 극소수에게만 발급되는 이동 허가증을 가진 한 교민이 다른 동포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수하려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리를 해서 배달을 이제 막 해주는데 엄청 어려운 일인데도 그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저희 교민들은 되게 감사하고. 또 다른 교민은 학교 기숙사에 사실상 갇혀있는 유학생들에게 기꺼이 김치와 과일을 나눠주며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한자 적은 감사의 손편지로 화답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교민 가정과 노약자를 위한 쌀과 생필품 지원은 기본.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공수해 무료로 나눠주는 훈훈함도 교민사회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한 한인회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무료 상담과 원격 진료도 시작했습니다. 고국이 어렵다는 소식에 앞다퉈 모아보낸 재외국민들의 성금은 벌써 수억 원에 이르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의 주범인 마냥 따가운 시선마저 받고 있지만 교민들은 오늘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 네, 프랑스의 유력 주간지인 르뿌앙의 최근 기사입니다.
지구촌 프랑스어권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잡지죠. 두 기자가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과 현장을 취재하다가 한 명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입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격리 체험담이 이렇게 기사로 실렸는데 이런 반성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한국의 방역 관리를 맨 처음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말하는 건 서구 관념론자들의 어설픈 지적일 뿐이다 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진즉 우리도 따라할 걸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격리하는데 너무 주저하다가 마치 지금은 전쟁터에서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앙드레 기자는 한국의 방역은 결국 시민의 의식, 시민의 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생활, 자유로운 이동권 등을 전혀 침해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격리 조치를 잘 따르고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시민 정신의 실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바라보면서 제기된 유럽의 반성이나 따라하기는 요즘 수시로 등장합니다. 독일도 있고요,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핀란드도 있습니다. 예, 저는 프랑스 르뽀앙지 편집자가 이 기사를 실으면서 덧붙였던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기자의 편지는 한국의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분들을 비롯한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또 구급대원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바이러스에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옮기려고 전국 곳곳의 구급차가 대구에 모여 함께 활동했습니다. 40일 동안 환자 6천여 명을 이송한 지원 구급대가 임무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다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만나왔습니다. 구급차 20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구석구석 차를 점검하고 환자를 태우는 공간도 다시 한번 소독합니다. 오랜 지원 활동을 마치고 원래 근무지로 돌아가기에 앞서 꼼꼼히 구급차를 확인한 겁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구급대는 40일 동안 코로나19 환자와 의심 환자 6천 명을 이송한 끝에 고된 임무를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라면 또 우리 소방관이 하는 게 더욱더 뿌듯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급차 170대는 대구 전역을 누비면서 하루에만 500명이 넘는 환자를 병원으로 또 생활치료센터로 보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때 2,000명 넘는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이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 구급대로 환자들을 한 분 한 분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원된 소방력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이렇게 확진 환자들을 이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수십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떠나는 구급대원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소방 공무원분들이나 의료진 분들,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발생하는 환자는 대구에 있는 구급차 49대 가운데 20대 정도가 전담합니다.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은 대구에서 헌신한 전국 구급대원. 떠나면서도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응원을 건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뉴이저가 준비한 총선 오늘의 말말말. 오늘도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씨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조이의 등에는 NO, 만지지 말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표시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설마 모르시지는 않았겠죠? 그런가 하면 황 대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대해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벌을 달리 해야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기술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그 무지가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향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비례정당은 더불어 시민당임을 강조하며 한 말인데요. 어제 동지를 향해서 무엇이 노무현 문재인 정신인지 깊이 살펴보라며 일침을 가했네요. 경북 구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이철우 경북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사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하자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가와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1권과 함께 각 당의 정책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신현영 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렇게 늘 소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전공은 역학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 전공이신가요? 네, 전공은 가정의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석사를 역학을 했습니다. 역학을 하시고. 예, 그래서 두 가지 전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쪽에 관심이 늘 많고 일을 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뭐 국민 안심병원이 명지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예. 이런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호흡기 환자를 보는 안심의뢰에서 예. 코로나 진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고 또 원내 요즘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원내 직원들이나 아니면 간병인들에 대한 감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학조사 팀장 역학조사 했고 팀장. 또 코로나19를 우리 국민들한테 열심히 알려야 된다는 언론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젊은 의학인의 논문상을 한번 타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한미 젊은 과학자 예. 상을 탔었고요. 그때 주제도 뭔가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럼 만성질환 환자에서의 그런 백신 접종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는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로 해서 국가가 더 예방 접종을 총력을 다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와 감염 얘기를 여쭤봐야 될지 정치 얘기를 여쭤봐야 될지 지금 두 개의 분야가 좀 헷갈리는데. 두 가지 다 여쭤봐 주십시오. 예. 현장에서 의료인들의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실제로 오늘도 그 대구에서 진료를 하시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중증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대구 경부에서의 환자가 확진 환자가 속출하면 감염 위기는 더 의료진한테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의료 감염에 대한 트레이닝이 된 훈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요. 또한 충분한 보호 장구 이런 것들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외신에서 늘 얘기하는 높은 평가가 맞긴 확실합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대응 시스템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확진을 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방역이 갔기 때문이고요. 더더욱이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안심 선별 진료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격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상당수의 그런 의료계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코로나19에 우리가 장기화를 대비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개인의 희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 이제 시스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추가 공모할 때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먹고 계시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지 마음을 먹는데 그런 의미를 들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의료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저도 직접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대응도 잘 해야 되고 앞으로는 종식과 함께 장기화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큰 코로나 대응에서는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더불어시민당은 본래 직능 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입니까? 추천하신 직능 단체가? 저희는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회. 예,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다 간부신가요? 예, 거기서 임원이신가요?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료 단체의 그럼 이제 지지를 받고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3번이죠? 예, 그렇죠. 5번에 아마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계시고 예. 쟁쟁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위로 휙 올라가서 1번을 딱 달고 나오셔갖고 좀 놀라기도 하고 가장 이제 주목을 받기도 하셨고 이거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중책을 맡아서 어깨와 마음이 무거운 상태이긴 한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정책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더불어시민단의 그런 정책적 현안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공모하고 신청해서 심사해서 확정된 데까지 하루에 막 달려갔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한 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예, 실제로 뭐 검증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건 사실이긴 하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의 검증을 받느라고 저도 나름의 고강도 검증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보시면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말씀하신 그런 여러 단체들에서의 역할을 한번 보신다면 국민들도 준비된 그런 의료인으로서의 보건의료 정책가라고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의 후보인데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으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게 조국 전 장관의 딸 논문과 관련된 건데 저는 전문을 다 읽어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전문을 안 읽고 언론 보도만 잠깐 보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요.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 대한 의학 논문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으로 그렇죠. 불거진 기사였고요. 예. 해당 기사는 실제로는 그 전문을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왜곡이라는 거를 충분히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방송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청년 세대에서는 항상 깊이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과정의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인이 된 걸까라는 생각 가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치인이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착착착 해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연습하거나 훈련을 해야지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나요? 예, 실제로 지금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통해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각과 비판적인 부분 그리고 나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이때까지 가져온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노력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정책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1번으로 그렇게 1번을 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 대응. 앞으로 반복될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주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 병원에 대한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국의 우수한 의료와 이런 임상적 데이터를 어떻게 글로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염 전문 병원을 왜 못 만들어 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번에 제일 컸었던 것 같은데 좀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공공의료가 뿌리내리도록 좀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한 줄 뉴스입니다. 공군이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수원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캔맥주 등을 나눠 마신 공군 A모 소령을 견책하고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해 전보다 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감소한 것은 6년 만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5명 이상 급증해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이미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재 변호사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인물은 모두 3명. 대화명으로는 붓다와 이기야, 사마귀입니다. 이 가운데 자금 세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붓다를 포함해 2명은 이미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을 포함해 현재까지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40명. 이 가운데 N번방과 박사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피의자는 29명에 이릅니다. 아직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사방 유료 회원 수십 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다가 들통난 피의자도 97명입니다. 성착취 피해 여성은 103명이고 이 가운데 10대 피해자만 26명에 달합니다. 먼저 피해자 보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요. 또 권리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고 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와 더불어 박사 와치맨과 함께 N번방 3대 운영자이자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이버 수사를 전담한 경찰서장급 인사를 책임 수사관으로 투입했고 각종 지원팀이 증거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두바이 현지 경찰과도 수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박사방의 피해자들이 조주빈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집 주소와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로 협박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은 이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했는데 돈 배달, 박사방 홍보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과거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검찰은 조주빈 공범 가운데 강 씨를 처음 소환해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주빈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 여성들을 강 씨가 구청에서 빼내온 개인정보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이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보내면 공무원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와 가족 이름 등을 빼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박사방 운영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가져오도록 하고 다른 SNS에 박사방을 홍보하는 일도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범죄 가담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숙이 적극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강 씨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조주빈과 처음 접촉했고 이후 모든 지시는 텔레그램 1:1 대화로 받아서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조 씨로부터 받은 돈은 6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사용한 구청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전수조사해 강 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26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고 조 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들의 신원과 역할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A 소속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녹취, 편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예, 내용만 놓고 보면 기자가, 검사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데 우선 MBC 측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사람과 채널A 기자가 나눈 내용, 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그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재 금융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가 나눈 대화인데요. 이 해당 녹취는 이전 대표 측 관계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고요. 채널A 기자가 이 녹취에서 보면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며 제보를 종용하는 발언도 담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유시민 정도는 이렇게 좀 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근데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유시민을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총선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부담스럽거나 이럴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은 거기 뭐 야권 뭐 최경환이나 그때 말씀하셨던 누구 하나 섞어서 해도 된 거니까. 네, 이 전 대표 측은 그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그 이 전 대표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해당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 과정에서요, 채널A 이모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6개를 모두 들은 결과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 2월 29일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지인에게 검찰 네트워크는 충분히 있지만 자신은 브로커가 아니다. 판사도 아니고 중간에 확실하게 결과를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지인 측이 여러 차례 확신을 요구하자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편지는? 해당 기자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가족과 친지, 측근이 다수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략에 따라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또 있는데 14년 뒤면 그 유시민 전 장관은 팔순이다.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가혹하다.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말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편지는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부만 좀 선별해서 보도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철 대표는 수감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철 전 대표는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회사 관계자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이제 채널A 기자를 계속 만나고 이제 녹음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건데 오늘 그 녹음을 했던 그 이철 전 대표의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해당 채널A 기자를 직접 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기자의 말과 편지는 사실상 협박으로 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 안 돼요.
가족을 수사한다, 자를 수사한다. 그리고 또 유시민이나 현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당신 직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네, 특히 채널A 기자들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찰 관계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도 보여주고 통화 녹음도 들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윤석열 핵심 라인, 최측근, 고급 얘기를 했어요. 그 목소리가 만들지만 제가 집중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들 필요가 없이 한 20초 들은 것 같고요. 또 그 목소리가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도 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만남은 채널A 본사에서 이뤄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 채널A 기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MBC와 열린민주당 쪽에 보냈다라고도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널A와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채널A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검증을 거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역시 자체 조사를 착수해서 해당 기자와 검사장과 나눴다며 보여준 녹취록을 했는데 확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정리한 자료였고 통화 녹음 역시 해당 검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해당 검사장 역시 그런 통화를 한 적은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별도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그럼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이제 내놓을 것인데 사실은 채널A 담당했던 그 기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면 좋은데 글쎄요, 그게 이루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죠, 아직은. 예,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이현아 기자의 리포트에 이어서 계속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준 변호사와 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좀 얘기해달라. 네. 좀 치고 싶다. 글쎄요. 그러면 당신의 선처가 어떻게든 될 수도 있고 혹시 수사가 압박이 강해지면 가족들도 다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협조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위협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해악의 고지를 협박이라 그래요. 예.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협박이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위협을 못 느끼죠. 예.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기자가 검사장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검사장은 최고 높은 사람의 최측근 검사장이다. 예. 그래서 일정하고 상세히 공개를 하면서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충분히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요. 협박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악에 대한 고지다. 고지다. 예, 그런데 편지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치소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기록으로 증거로 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노골적으로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편지를 써가지고 본인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밖으로 안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검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거고요. 구치소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접견 신청을 하면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편지는 그래도 들어가는 거 쉬우니까 그런 어떤 걸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일단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아니라 그러고 채널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검사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네. 질문을 할 때 기사에 담을 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긴 하는데 설득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하지는 잘 않거든요. 않죠. 그렇게 해서 안 근데 되고요. 기자가 뭔가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 네. 너무 과잉 도취돼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사건이 더 취재가 되거나 아니면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을 기자가 그냥 근거 없이 했다면 이게 약간 공갈처럼 들리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왔기 때문에 아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이죠. 그렇죠. 그 뒤에 편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확한 뭐 검사 수라든지 그렇죠. 조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6명이 뭐 배당됐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배당의 거. 부분. 아마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고 언론의 단순한 기자인데 이 사람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수사하는. 사실은 검사는 편히 기소 독점을 갖고 있어요. 예. 내가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도 있고요. 내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두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채널A 기자가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뭐 이전 대표에게 언제쯤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몇 명의 검사가 올 거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사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피의 사실을 외부에 공포했을 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번 이 조국 사건 지나면서 특히 추미애 장관하고 이거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기자가 상상력을 발휘한 건데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죠. 수라든지 어떤 시간 같은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제보자는 네. 채널 A의 기자가 갖고 있는 검찰 고위층과의 어떤 녹취 이걸 갖다가 음성을 확인했다. 네. 또 미리 듣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런 거다라고 그 목소리하고 딱 맞춰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당 이제 검사장이죠. 뭐 전혀 이런 게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다. 네. 결국 그럼 채널 A 기자가 그 녹음을 갖고 오면 다 같이 들어보면 되는데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제보자는 뭐 라디오 프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해당 검사장하고 채널의 해당 기자하고 통화 내역을 좀 이렇게 해보면 뭔가 통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통화 내역은 본인이 임의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 자신 있다면 두 사람 다 통화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 그렇다면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 그것만으로는 믿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기자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이 기자가 갖고 있는 녹음 자료를 다시 보여준다면 다 해결이 되는데 아마 이 기자가 그걸 갖고 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 녹취는 어느 정도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범죄는 아직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범죄로 가려면 조사할 게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조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검찰이 그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이 녹취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목소리가 그 사람 해당 검사의 목소리가 긴지 아닌지 요거 확인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황희석 전 법무부 네. 인권국장이죠. 나름대로 검사의 반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 이제 일부를 이제 쭉 이제 살펴본 결과 검찰과 채널 A 기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 네.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황희석 지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지금 후보로 예. 출마했고요. 이전에 법무부 전 인권국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런 자료를 자기 갖고 있고 이걸 보면서 MBC가 보도하는 걸 뒤따라가면서 나도 갖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그 해당 검사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모 검사장과 모 기자의 대화를 보면 그 대화가 끈앞풀처럼 이용하는 게 나옵니다. 검사장이 기자를 가서 너 해봐라 하니까 기자가 아유 제가 브로커입니까? 저는 그 정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해당 검사장인지는 명확하게 확인 안 되지만 일단은 검찰 내에서 이런 일들은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기자와 검사가 정말 통화를 했다고 하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데요. 그렇죠.
검사장은 자신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되는 건데요. 취재원도 속이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기자가 사실은 연차가 높은 기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짧은 연차의 기자인데 혼자서 그거 다 하고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유시민 잡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혼자서 만약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기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와 관계성이 있는지 채널A 또 검사에 그게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는 하기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혼자서 그걸 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무부의 감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쫙 다 드러난다 네. 그러면 뭐 그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네.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수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범죄의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죄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나 직권남용죄를 확인한다면 공수처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범죄로 갈지 그거는 사실 의문이고 일단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것 같아요. 해당 검사장하고 기자하고. 그러면 취재 윤리 부분 또 검찰 언론의 유착 부분 특히 검사가 기자를 끈앞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아. 범죄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의혹 단계인데 네, 네. 이제 이게 범죄는 도대체, 아닌데 예. 더 슬픕니다. 도대체 네.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어쩌면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무섭습니다. 진짜 예. 뒤로 넘어질 만한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섞여 있는 네. 예. 약간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물어봐서는 참 무겁고 심각합니다. 기자들한테 가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전달합니다만 기자는 그냥 기자이면 되지 네. 뭐 거기에 영웅이라든가 뭐 큰 일을 하겠다든가 성공해 봐야겠다든가 이런 생각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냥 기자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아베노 마스크, 그러니까 아베의 마스크였습니다. 예, 아베노믹스를 패러디한 말인데요. 아베 총리의 마스크 대책을 비꼰 말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유명 만화에 등장하는 대가족이 마스크 2장을 나눠 쓰고 마스크로 뒤덮인 아베 총리의 얼굴도 나타납니다. SNS에서 아베노 마스크, 그러니까 아베의 마스크란 검색어 아래 등장하는 합성 사진들입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각 가정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2장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この布マスクは使い捨てではなく洗剤を使って洗うことで再利用可能であることから急激に拡大しているマスク需要に対応する上で極めて有効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하필 만우절에 나온 아베 총리의 발표에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긴급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천 마스크 배포가 우선이냐는 겁니다. まあないよりっていうだけですね。もっと他にやること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1世帯に2枚ってちょっと足りない気がするんですけど、全然足りな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천 마스크 2장이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억 장 이상 마스크가 시중에 공급됐고 이달에도 7억 장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많다는 마스크는 시중 어느 곳에서도 쉽게 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마스크 전매 금지 이후 불법 거래는 줄었지만 일부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そのお話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実際ドラッグストア、私どもの店舗、他の店舗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そんなに来て同じですね。実際来ている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정부의 일회성 배포보다 누구나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일본에는 더 절실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발생 지역의 국내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가운 등의 보호 장구가 거의 바닥났는데요. 일부 간호사들은 위험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looking at hotspots. I am looking where flights are going into hotspots. Some of those flights. 뉴욕과 뉴저지, 마이애미 등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그렇게 되면 관련 산업을 짓누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차의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꽤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구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았던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보호 장구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호 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간호사들은 시위에 나섰고 위험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say that our members are afraid to go to work because safety protocols aren't keeping them safe. That is why we're calling for hazard pay.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날들이 미국 앞에 놓여 있고 몇 주가 될 그 시간이 끔찍할 것이라며 전날에 암울한 전망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데 이어서 외교관의 입국도 당분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 저장성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농민들과 한담도 나눴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외 항공편도 거의 중단시켰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해외 유입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단체로 데려오기로 방침을 확 바꾼 겁니다. 已经安排一架临时包机飞赴伦敦，接回在英国的一批处境困难的留学人员。 다른 나라 외교관의 입국도 다음 달 15일 이후로 한 달 이상 늦춰달라고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을 매주 134편으로 제한한 특단의 조치도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드나드는 여객기는 이제 하루 평균 20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 14억의 경제대국 중국은 지금 외국인의 출입을 사실상 막은 상태에서 작은 지방공항 딱 하나만 열어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상황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의 확산세에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총선이 다가왔는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5633님이 소식을 듣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국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읍시다. 네, 그래야겠죠. 예, 4137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살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선거가 끝나면 좀 달라질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N번방 사건 9330님. N번방의 관련자들은 숨지 말고 자수해서 심판을 받으시오라고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아키버드의 온기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